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정기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남북한 문화협력과 스포츠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많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교류 같은 경우 많은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에게 민족적 고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교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차 보시겠습니다. 이 챕터는 4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화협력으로서의 스포츠 교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과거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스포츠 교류의 지향점으로서 서울 평양올림픽 공동 개최에 관해 논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왜 스포츠인가라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스포츠가 왜 빈번하게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스포츠가 갖고 있는 특성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스포츠 같은 경우 항상 비정치성과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올림픽 깃발이 흩날리는 동안 그 영토는 올림피아드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올림픽 깃발이 흩날리는 동안 그 깃발의 영역 안에 있는 곳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경기인들의 장소다라는 뜻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비정치성과 중립성을 표방한 스포츠의 특성이 오히려 스포츠로 하여금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 도구적 유용성을 극대화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의 스포츠는 어느 사회에서나 잠재적인 정치적 이슈로 존재하고 스포츠에 내재된 문화적 주제는 언제나 정치적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잠재력을 갖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면에서 스포츠가 그렇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사회적 통합의 촉진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 우리가 사회 통합 그리고 국민적 일체감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합과 국민적 일체감의 고양은 동시에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용한 스포츠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근대 스포츠는 국가와 자본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져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학교라는 표현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국가의 신민으로서 국가의 목적에 알맞는 신민 양성이라는 뜻이 국민학교라는 말 속에 숨어들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근대 스포츠는 이와 같은 국가 그리고 자본의 요구에 맞춰서 구성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상징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대외적으로서는 다양한 외교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즉, 스포츠가 어떻게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갖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고자 할 때, 그것은 스포츠가 표방하는 비정치성과 중립성이 스포츠가 도구로서 작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즉 스포츠가 어떤 정치 외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경우 그것이 전달하는 정치적 의도에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어떤 책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식적인 정치 활동에 비해 훨씬 미미한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즉 정상 외교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외교부의 수장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보다는 경기인들이 모여서 갖는 자리가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특히 이 외교 분야에서 스포츠가 빈번하게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스포츠 활동이란 것 자체가 공식적 외교 활동과 유사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공식적 외교 활동에 비해 국제법이나 국제 관행의 구속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의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축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졌다고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와 같이 스포츠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 혹은 외교적 강력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스포츠를 외교적 도구로서 사용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스포츠 활동이 문화의 영역으로 포장될 때 어떤 타국의 접근 가능성과 도구적 유용성이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와 접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때요? 문화적이고 그리고 이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국의 접근에 가장 유용하겠죠. 이와 같은 스포츠의 도구성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스포츠는 남과 북의 역사 속에서 이런 지속적 접촉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북 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를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에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지금 이제 2020년인데 남북대화 사무국에 들어가 보면 통계가 지금 2018년까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인지 지금 저도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2019년 중반까지는 이 통계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2018년에서 지금 통계 제공이 끝에 있습니다. 어쨌든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남과 북은 667회의 회담을 개최했고 이 중에 이제 스포츠 교류가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접촉은 62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10%가 조금 못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와 같이 횟수가 적다라고 해서 의미가 적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정치, 경제, 군사 분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스포츠 분야는 남북한 정부가 상대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또 남과 북 사이에 이 스포츠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한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더군다나 스포츠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통합의 효과와 상징성 그리고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스포츠가 남북 사이에 접촉의 매개체로서 빈번히 활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역사 속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휴전 직후에 남북의 갈등 구조가 아주 최고조에 달아있던 1950년대와 60년대에도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경우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가입을 위해서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하는 형태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 1964년 도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를 놓고 1963년 1월과 5월 로잔, 스위스 로잔이죠. 그리고 홍콩에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휴전 이후에 남북 간의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즉,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가 진실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작동해 왔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떤 스포츠 교류가 남과 북의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선도적 사업의 역할을 해왔는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맞는데요. 굳이 답변을 만들어서 드리자면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스포츠의 긍정적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스포츠를 도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남과 북의 전략 그리고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현재에 대한 검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해 앞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반성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주 수백 편, 어쩌면 수천 편의 논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들의 특징을 간추려 보자면, 일단 몇 가지 특징적인 어떤 이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 사례에 대한 사적 접근, 즉 historical approach, 그리고 두 번째, 비교 분석. 세 번째는 어떤 전략적 접근, 즉 남과 북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전략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방안 제시.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옆에 화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지금까지 연구 경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자면, 기존 연구 경향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관한 연구는 사례의 특수성에 집중하거나 법리적인 검토, 당위, OT, 슈드비입니다. 당위의 강조, 사적 묘사, 그리고 정책적 목적성과 전략 선택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북 스포츠 교류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남과 북의 정치적 의도와 시기적 상황, 환경적 요인, 맥락적 연결성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라고 제가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그 일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파악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연구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어떤 한 측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남북한 스포츠 교류 연구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언제,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건 시기의 문제겠죠. 언제, 어떻게 성공했는가. 즉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고, 두 번째, 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이건 전략과 방법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누가, 무엇이 핵심적 역할을 했는가. 이건 행위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즉 언제, 어떻게 성공했는가, 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누가, 무엇이 핵심적 역할을 했는가. 이 세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서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분석할 때 좀 더 사실과 진실에 근접한 분석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말로 표현하자면 개별적 상황의 특수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맥락적 연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했는데요. 즉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에 그 당시의 세계 정세, 그리고 남북한 외교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한국과 북한의 스포츠 교류를 남북한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외교정책 집행 과정에서 결정적 행위자는 누구였는지, 환경적 요인은 또 어떠했는지, 남과 북의 정책 목표 및 의도와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집중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포츠와 정치 외교의 관계에서 스포츠보다는 정치 외교가 위에 있다. 즉 정치 외교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제 스포츠 교류 혹은 스포츠 외교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위상은 주체라기보다는 도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이란 결국에는 연관된 행위자들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정치 우선주의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스포츠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포츠 교류에 소용되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책적 의미가 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때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표 혹은 의도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앤드류 L. 존스의 의견을 빌려오겠습니다. 이 앤드류 존스 박사는 정부가 국제 스포츠 교류에 간섭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동맹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즉 동맹국 사이에 그듀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친선 게임 같은 것들을 둘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국내와 국외에서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때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면 갑자기 우리 국가의 국격이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그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잘 된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위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스포츠 교류에 정부가 간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의 교류 같은 경우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의 교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대 스포츠 교류의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그와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간섭하는 것은 왜? 정부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간섭을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와 같은 존스의 주장을 남북 스포츠 교류에 적용시킨다면 남북 스포츠 교류에선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 즉 국내와 국외에서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국가의 위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남북한 정부가 남북 스포츠 교류를 내세운 것은 남북 관계에서 어떤 주도권을 과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이 정치성을 결코 스포츠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강의 초반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휴전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남북한 간의 수많은 스포츠 교류 접촉은 금방 말씀드린 정치적 목표 및 목적 달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유형을 분류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지금 표가 보이실 텐데요. 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1유형은 남이나 북, 남과 북 둘 중에 어떤 한쪽이 의제를 제안하고 그 의제가 제안된 다음에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불발로 끝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에 의하여 의제가 제안되고, 즉 남쪽이나 북쪽 중에 한쪽이 의제를 제안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의제가 제안되었으나 남과 북의 협상이나 만남이 없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공허한 소리로 끝난 경우입니다. 자, 지금 1유형과 2유형 그리고 3유형의 숫자를 보시면 1963년 최초 접촉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쭉 제가 지금 분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제가 여기 지금 표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그중에 유의미하다, 즉 뭐라고 할까요? 언론과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자주 다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유의미한 접촉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지금 여기에 골라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즉 63년 1차, 3차 남북체육회담, 79년에 1차, 4차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단 회의, 그리고 1984년 1차, 3차 남북체육회담, 옆에 보면 의제가 있죠.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것이었고, 1985년에서 86년까지 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와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그리고 1989년에서 90년까지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이런 것들은 남북이 제안을 하고 만났고 그리고 회담을 했지만 무산됐던 경우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따라서 1990년까지는 남과 북 사이에 접촉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2유형을 보세요. 제2유형을 보시면 1990년대 초반 잠깐, 즉 우리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어때요? 온 국민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 그리고 거기서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었죠.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90년에서 91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까지 대기의 경우가 소위 진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유형인 일방적 의제 제한으로 종결이 됐던 경우, 이건 다른 케이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2011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주장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는데요. 사실 남이든 북이든 양측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정책적 고려 끝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사실 계산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나 북이나 한쪽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11년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 즉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북측이 특별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만 소위 말하는 이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그걸로 끝났죠. 물론 성사가 되지 않아서 아무런 일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이 오히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의제 제안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를 찾기가 사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1유형과 2유형, 3유형을 지금 유형 분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 그리고 성공 사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64년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남북한이 단일팀 구성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휴전 이후에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 사무실에서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갖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는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고, 그리고 소위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월북하는 사람들, 즉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에요. 자, 63년 같은 경우 1961년에 일어난 5.16 군사 쿠데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남한의 어떤 이 정세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라는 것이 북한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열등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북한은 왜 공세적 입장을 취했는가? 그것은 바로 스포츠의 외교적 역할 중에 하나인 국제적 승인 획득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국가가 건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recognition, 즉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당시에 어때요? 합법 정부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남한만이 유엔의 동의를 얻어 이 한반도에 설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였습니다. 그렇다에 이것을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국제 경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국기를 들고. 즉, 올림픽이나 혹은 월드컵, 아니면 이제 이 다른 국제 경기에 자국의 국기를 들고 참가한다면 그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죠. 따라서 IOC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을 뜻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IOC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IOC는 북한이 수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국가 1NOC, 즉 한 국가에는 NOC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NOC는 National Olympic Committee, 즉 국가올림픽위원회입니다. 한 국가에 하나만 허락되는 이 1국가 1NOC 원칙을 내세워서 북한의 가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IOC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냈지만 이것을 어때요? IOC가 반려했죠. 왜? 이 시기 한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IOC는 이걸 받아들여서 한국이 한반도를 대표하여 IO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정적 변화가 생깁니다. 즉 1955년에 동독이 IOC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동독이 IOC에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때 이제 IOC가 동독을 그냥 허락해 준 게 아니라 동서독이 단일팀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동독의 가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독과 서독이 각각 IOC에 가입함으로써 또 다른 분단 국가인 한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은 IOC에 동독과 서독은 허락을 했으면서 왜 우리는 허락을 안 해주는가라는 이와 같이 승인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북한은 이 동서독의 경우를 활용해서 IOC 가입을 이루어내기 위해 한국에 대해 남북한 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먼저 1956년 4월에 제3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체육교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956년 9월에는 IOC를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을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안하게 됩니다. 즉 KOC죠. 코리안 올림픽 커미티입니다. 그리고 1957년 6월에는 단일팀 구성 제안 전문을 KOC에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북한의 제의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고 IOC 또한 어때요?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추진해봐라 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남한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북한과 마주 앉아서 단일팀 구성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남북 체육교류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속적인 일방적 제안을 통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북한과 수세적 입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남한, 그리고 가운데에서 동서독의 경우를 들어 남북한 간 대화를 촉구하는 IOC, 이와 같은 세 개의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황 전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냉전 시기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격한 대결이 어떤 무대를 바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죠. 즉 어때요?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북한이 각자가 맞다라고 싸우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중립성을 표방하고 올림픽 정신의 강조, 그리고 상호협상을 강조하는 IOC로서는 어떤 중립적 입장에서 이 단일팀 구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지만 이제 북한은 주장, 남한은 거부, 이렇게 계속 대립되는 입장이 계속되다가 1962년 모스크바에서 제59차 IOC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1964년 제18회 도쿄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별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사회주의 블록은 굉장히 단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요청에 응해서 북한을 전격적으로 밀어줍니다. 결국 이와 같이 IOC 총회의 결정, 그리고 IOC의 압박 속에서 남한은 남북 접촉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그리고 5월과 7월에는 홍콩에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러면 남과 북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제를 다뤘고 무엇이 조건이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남과 북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했는가? 이 문제에 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이제 남과 북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국기는 뭘 사용할 것이냐? 국호는 뭘 사용할 것이냐? 코리아 팀으로 할 것이냐? 한반도 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선으로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많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기를 한다, 아리랑기를 한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건 엄격하게 말하자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남북한 간에 성사되었던 수많은 단일팀과 공동응원의 사례들을 돌이켜볼 때 합의할 정치적인 의지가 있었더라면 남과 북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단일팀을 만들자라고 주장은 하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안 돼도 그만이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실패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합의에 실패하였는가?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지금 옆에 지금 이제 그림이 보이실 텐데,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분석의 수준을 갖습니다. 정책 결정자 개인 수준, 그리고 집단 수준, 국가 사회 수준, 그리고 세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분석 수준 모두를 끌어다가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떠한 사건을 분석하고자 할 때 대개의 경우는 이 네 가지 수준 중에 어떤 한 수준에 집중해서 논문을 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왜 합의에 실패했는가를 이 분석 수준의 그 몇 가지를 끌어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가장 큰 거시적 수준에서 어떤 이 체계 수준의 분석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이 체계 수준의 분석이라고 하자면 전 세계를 분석의 시각 안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 수준에서 접근하자면 그 당시 이제 1963년이라는 시기적 상황이 어떤 냉전으로 인한 어떤 대결적 분위기, 그 다음에 동과 서의 어떤 체제 경쟁, 이 체제 경쟁 속에서 어느 일방도 압도적인 우위를 주장하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가 쇠퇴하게 된 건 물론 이제 시작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60년대까지는 아직 동서 진영의 대립이 강렬했고 공산주의 진영의 쇠퇴가 밖으로 드러날 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서 양진영의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서 어떤 화합적인 서로 이렇게 이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결말을 이끌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동맹을 배신하는 혹은 전체의 흐름과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 상황, 즉 남한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처해 있던 어떤 정치적 상황을, 국가 수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자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아직 확실하게 사회적 안정을 꾀하지 못하고 있었던 1963년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박정희 정부가 어떤 취약한 정통성,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빨리 추구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끝난 지 10년 정도밖에, 즉 휴전 이후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남한 사회 내부에 만연하고 있던 어떤 반공주의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군사정부가 갖고 있던 반공주의적 외교 정책 등이 큰 이유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은 이미 단독으로 IOC에 가입해 있었어요. 따라서 북한의 IOC 가입을 저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IOC에 가입했다라는 건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팀과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북한과 비교되는 그런 상황을 자초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한으로서는 사실 굳이 우리가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입장은 일단 어때요? 북한이 IOC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죠.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IOC 가입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겠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상태에서 굳이 남한에 양보하면서까지 회담을 지속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IOC에 가입한 그 자체가 이미 일종의 외교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굳이 남한과 대화를 지속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단일팀을 이루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북한 단독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또 한번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위쪽에 있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과 북 양측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한 남북 협력과 통일 분위기 조성,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군사 쿠데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반공 쪽으로 휩쓸려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기억, 10년밖에 안 됐어요. 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들이 굳이 남한 정부여 꼭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정부에 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남과 북으로 하여금 이 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자면 이 시기에 남북한은 영합적 관계, 즉 지올섬입니다. 영합적 관계 속에서 각자의 상대 이익, 즉 내가 잃은 만큼 어때요? 상대방이 더 가져갈 것이다라는 어떤 상대 이익에 집중했던 까닭에 둘이 합함으로써 파지티브섬, 어떤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라는 목표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적 시기,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죠. 또한 이 이슈가 어때요? 이슈의 성격이 동질적 이슈였습니다. 즉, 그 남북한 단일팀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가 내부에 커다란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협상에 임하는 협상팀은 어때요? 국민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협상팀은 협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에 남북한 체육회담이 실패했던 것은 체계 수준과 국가사회 수준 모두에서 성사되기 힘든 분위기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협상에 직접 임했던 협상팀의 목표 또한 단일팀 구성에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어때요? 일단 면피하자. 여기 나가서 상황을 모면하자.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됐고, 그리고 남북 간 협의 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실패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963년 사례 이후에 9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관찰되는 어떤 실패의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제1유형에 해당되는 실패의 사례들은 이 1963년 회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과 북 양측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어떤 대내적 선전화, 대내적인 국민에 대한 선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대내적 선전과 대외적인 명분 쌓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어떤 실질적 협력의 의사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자기 주장만,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성공적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어때요? 예외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남과 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1991년 4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최초의 남북한 단일팀이 형성이 되어서 코리아 팀이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었죠. 거기서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코리아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현정화 선수 역을 하지원 씨가 맡았고, 이분희 선수 역을 우리 배두나 씨가 맡아서 아주 열연을 보여줬었죠. 그때 그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의 우승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그리고 감격을 가져다 주었는지 저는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계기가 제11회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입니다. 이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는 90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이제 남북 공동 응원 같은 이 공동의 행사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화해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1990년 9월 23일 베이징 호텔에서 남과 북의 체육부 장관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남측 장관은 정동성 씨, 북측 장관은 김유순 씨였어요. 그래서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 통일 축구대회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바르셀로나 올림픽 등 주요 국제 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하자, 그리고 남북 체육교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체육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라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 회담에서 이 양측의 이 체육장관들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이 조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뜨거운 응원의 열기를 보냈던 경평 축구대회를 남북 통일 축구대회라는 이름으로 복원해서 개최하자라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이 합의가 어때요? 남북 단일팀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시기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1990년은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고, 이때는 한국이 북방 정책으로 그동안 수교하지 않고 있던 공산권 국가들과 아주 적극적인 수교를 시도하고 있던 때입니다. 더불어 세계적 분위기가 공산권 블록이 어때요? 무너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어떤 일종의 위협감을 느꼈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한국과의 어떤 화해 분위기 혹은 협력의 분위기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화해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도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 응원도 하고, 이와 같은 꿈 같은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그리고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 사회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다른 말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2월 19일에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합의서가 발효되게 되죠. 이 합의서대로 만약에 그대로 진전이 되었다면 남과 북의 관계에는 굉장히 많은 어때요? 진전과 그리고 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하고 합의서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전인 1993년 3월 12일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남과 북은 다시 긴장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즉 잠깐의 성공, 그렇지만 다시 오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북한 핵위기가 발생하고 어때요? 북한과 미국은 휴전 이후 최초로 고위급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갖게 되고, 이 와중에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고조가 되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은 계속 진전이 되었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제1차 북핵 위기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간이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 93년에 시작되었던 1차 북핵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 위기가 잠깐 일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북한은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 정책, 즉 미국과 통하고 남한과는 어때요? 만나지 않겠다라는 이 통미봉남 정책과 선군 정책, 군대를 가장 앞세운다라는 선군 정책을 앞세우고 고립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아무런 교류가 진전되지 못했고,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남북 체육회담이 열렸습니다. 열렸지만 이 제안을 했어요. 남북 체육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시기는 이제 1997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IMF로 힘들었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어때요? 출범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와중에 2002년 남북 스포츠 교류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건 무엇이었나? 바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입니다. 즉, 휴전 이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던 국제행사에는 북한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는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북한이 참석하게 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전에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02년에는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 남북한 태권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 학술 대회를 실시하는 등 북한이 민간 교류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고, 민간 차원의 남북 체육 교류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 체육 교류는 굉장히 활발한 양상을 띄웠고 단일팀 구성을 통한 국제대회 참가 합의라는 구체적 성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라든지 어떤 성과라는 것은 남과 북이 어떤 협력을 통해서 공통의 이익을 창출했다라기보다는 남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함으로써 배반으로부터의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조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배반으로부터의 이득이 존재하는 조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즉,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공동의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남한의 입장을 좀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마치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라는 이 말씀, 즉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남한은 계속해서 협조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이건 하모니어스 피리어드, 즉 북한과 남한의 상태가 조화 상태였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건 협상이나 협력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걸 좀 더 깊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 그럼 한국의 대북 정책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시기 한국의 대북 정책은 다른 말로 햇볕 정책이라고 불렀었죠. 특히 스포츠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능주의 이론의 확산 효과, 즉 스피르버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따라요. 계속 따릅니다. 물을 계속 따르면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컵을 넘쳐서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스피르오버, 넘친다는 뜻이죠. 즉 기능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한 분야에 협력을 집중시키다 보면 그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남북 간 스포츠 정책은 어떤 이 기능주의 이론의 확산력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즉 어떤 두 사회 간에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기면 공동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 통합 촉진의 가장 큰 요인이 됨과 동시에 한 부문에서 생성된 기능적 협조 관계가 다른 분야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스피르오버 이펙트이죠. 따라서 통합의 방법으로는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국가 간의 갈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협조를 도모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안보라든지 혹은 결정적 사안이 걸려있는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환경,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협력을 넓혀 나간다는 뜻이죠. 즉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국가들이 어떤 상호 이익을 얻게 된다면 보다 큰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로 확산돼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점진적 단계의 통합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햇볕 정책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북한이 이걸 몰랐느냐? 아닙니다. 북한도 한국의 정책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주의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어떤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한 통일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때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즉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두 정부 모두 햇볕 정책에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자면 북한이 한국과 협상할 때 굳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양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협조하지 않고 그때그때 북한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이 제안하는 걸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맞장구를 쳐주기만 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왜? 한국은 북한에 대한 협조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니까. 북한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굳이 거기서 크게 어긋나는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측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즉 제2 유형에 속하는 많은 스포츠 교류는 어떤 갈등 조절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협상이나 협력의 상태라기보다는 조화의 상태에 가까웠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임했던 북한의 태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즉, 북한은 한국 측의 정책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한국, 그리고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교류를 받아들여서 한국의 통일 정책에 말려들기보다는 제한된 접촉, 그리고 선호하는 교류만을 받아들여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간 벌기나 숨 고르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 점진적으로 계속 협력하다 보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북한은 어때요? 매우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인원들만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취사 선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남북 관계는 어떤 상호성의 원칙에 근거했다라기보다는 어때요? 보답 없는 협력을 결정했던 남측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조화의 구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와 방법, 전략, 그리고 행위자를 포괄하는 어떤 맥락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옆에 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 그림은 북한과 남한 간의 이 휴전 이후 지금까지의 상호작용을 제가 표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위쪽은 남한의 입장, 아래쪽은 북한의 입장이고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교착기, 상호작용기, 조화기, 교착기, 상호작용기, 이렇게 지금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착기라는 것은 남과 북이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 없이 무의로 끝났던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자, 상호작용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즉, 냉전의 붕괴를 전후한 북한이 남측과 유일하게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수세적, 타협적, 공세적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공세적, 타협적, 수세적이라고 되어 있죠. 즉, 초기에는 북한이 공세적이고 남한이 수세적이었다. 그리고 이 냉전 전후 시기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 타협적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진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마지막 시기, 즉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게 되는 시기에는 이제 공수가 바뀌죠. 공수가 바뀌어서 남한은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북한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는 지금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쭉 어때요?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큰 네모 박수 안에 이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남과 북의 체육 교류들이 어때요? 선택적으로 지금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유형도 있고 2유형도 지금 1유형과 2유형들이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네모에 주로 성공 사례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이 세 번째 네모 속에도 단일팀 구성은 실패했지만 공동 응원 혹은 공동 입장과 같은 남과 북의 협력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던 그러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휴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왔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었다면 현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 이제 2020년 10월 현재 이 시기를 전후해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때요?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아주 이 기억에 남을 만한 결과들을 이끌어냈는데요. 탄핵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한 관계 개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의도를 처음 밝힌 것은 2017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태권도 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장홍 IOC 위원이 국제 태권도 연맹, 한국은 WT입니다. 월드 태권도, 이 WT가 한국이 갖고 있는 태권도 연맹이고 북한은 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이에요. 그래서 이 WT와 ITF가 두 개의 다른 태권도 단체로 세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같은 경우 이 장홍 IOC 위원이 ITF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되죠. 자, 이 대회에서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 축사를 통해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고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 갈채를 받았던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는 그 문맥을 해석해 보았을 때 남북 단일팀,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공동 응원단 구성 이 세 가지 제안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 때 북한 IOC의 장홍 위원은 뭐라고 답변하였는가?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예, 부정적이었습니다. 장홍 IOC 위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당시에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만 22번 했으며 5달이 걸렸다. 쉽지 않다라고 답변했어요. 더불어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정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장홍 위원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미국과 중국이 수교 직전 핑퐁 경기가 중미 관계를 개선한 것도 정치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이다. 핑퐁으로 수교가 됐다? 절대 아니다.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아직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정치 우위론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결과를 알고 계시죠? 이 장홍 위원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북으로 돌아갔지만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측에서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고 1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까지 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평창 올림픽을 어떤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회담에서는 단지 올림픽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군사당국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비핵화 회담 이런 남북 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일부나마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는 데 성공했죠. 예, 하키팀입니다. 이는 장홍 위원의 언급을 받아들인다면 정치적 환경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2018년 단일팀 구성은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했는가? 여기에 대해 답하자면 일단 냉전 붕괴 이후 남과 북 사이에 어떤 이루어졌던 스포츠 교류의 사례들을 살펴보자고요. 자, 제2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남측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북한은 이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보여왔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된 건 안타깝게도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같은 소위 진보 정권 하에서만 이와 같은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스포츠를 통한 교류 자체도 완전히 중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단일팀 구성이 가능했던 것은 박근혜 씨의 탄핵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남한의 진보 정권이 다시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대한민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탄핵 후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룩해야 되고 동시에 한반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인가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때요?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핵실험과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개발 자체가 동북아의 전략균형 자체를 뒤흔드는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은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고, 일본은 갈수록 우경화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돌아가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도 미묘한 양상을 표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북한의 ICBM이 제기할 수 있는 위협으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북한 혹은 중국과 직접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한국의 이익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한국 제치기, 영어로는 코리안 패싱의 가능성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동맹의 연루와 방기, 인트랩먼트와 어벤더먼트라고 합니다. 즉 동맹 때문에 어떤 일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인트랩먼트라고 한다면 동맹을 모른 척함으로써 내비두는 것을 방기, 어벤더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맹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 동맹 중에서 인트랩먼트보다는 어벤더먼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일부에서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올림픽을 평화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서는 북한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사망하고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김정은이 세습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 숙정과 공포 정치를 통해서 북한 내부 질서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남한의 보수 정권 동안 경색되어 있던 어떤 남북 관계를 호전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북한과 자신의 위신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북한으로서는 악화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이 절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절호 기회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북한은 남측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남과 북의 상호적인 이익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떤 이 접합점, 교집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의 시기적 상황을 감안할 때 냉전이 종식되고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과거에는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국가들 간의 협력의 경험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잔재로 남아있는 분단된 남북한으로서도 굳이 적대적 감정을 공공연히 드러낼 필요가 없었으며 남과 북 모두 협력을 위한 어떤 긍정적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자, 분단 1세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우리가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1000만 이상 가족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1세대들, 전쟁을 직접 경험했거나 그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절대 다수가 이미 저세상 사람입니다. 저세상 사람이고 2세대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에 대한 열망,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1세대와 같을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이 협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정부에 대해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든 통일에 가까워지든
혹은 남북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반 대중의 관심은 한반도의 역사적인 변화보다는 각자의 개별적 상황에 집중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정부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협상팀이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이 순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이것이 기존에 구성된 국가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불이익이다라는 이 공정성의 문제가 젊은 세대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 문제의 제기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적 목표 달성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 주장을 넘어서지 못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르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 자체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정부로서는 보다 덜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북한과 적극적인 접촉을 취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경험이 상징하는 어떤 선출된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죠.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사례로서 도쿄올림픽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도쿄올림픽이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때 이제 개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아베 일본 총리와 그 다음에 토마스 박 올림픽 위원장은 이 연기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선 그걸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한데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연달아서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죠. 이것이 아베 총리와 바흐 위원장으로 하여금 올림픽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에 개최 예정이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일단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더라도 도쿄올림픽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어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올림픽을 진행하고 싶어도 선수단이 불참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도쿄 올림픽을 외교의 무대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올림픽에 참가를 했다라면, 도쿄 올림픽이 개최됐다라면 남과 북이 함께 어떤 IOC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도쿄의 경우 한국하고 굉장히 지리적으로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함께 참여해서 어떤 설득 작업을 진행하는 게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하기를 원하였지만 불발로 그쳤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북한하고 공동 개최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공동 개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이 지금 협조적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한국 정부만 지금 일방적으로 남북한 공동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쿄올림픽 연기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는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됐다. 왜? 북한과의 어떤 갈등 구조를 국제 스포츠계에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건 표현이 이상하네요.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많은 긍정적인 후속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더 개최됐고 두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 차례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차에 걸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북한 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2018년에 만났을 때 이 남북은 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남과 북이 공동선언문에 이 문장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두 차례 남북 체육회담이 개최되었고 2018년 12월 14일 2차 회담에서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서를 IOC에 전달했고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공동으로 체육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잘 됐다면 남북 간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 측의 의지에 북한 측의 뭐라고 할까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남북한 공동 개최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동 개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10월 4일 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2020년 신년사에서도 2032년 남북한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20년 3월 5일에 이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 당국은 잠꼬대 같은 황당한 소리를 계속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난장판이 된 제 집안의 일이나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응대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같이 잔치하자라고 하는데 네 집안 일이나 잘해라고 흔히 하는 말로 퉁수를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박을 줬죠. 면박을 줬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그 남북한 공동 개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 기억하시죠? 그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전기, 냉전 붕괴 시기, 냉전 이후의 시기로 쭉 이어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남과 북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던 것은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응답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측은 대개의 경우 물러서지 않고, 즉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북측에 대해 제안을 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 협상의 진전이라든지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한 조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분석을 이 바탕으로 전망하자면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적 조건, 둘째는 행위자의 문제, 셋째는 이슈의 성격, 마지막으로 협상 전략인데요. 자, 상황적 조건은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이 동북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에 우호적인가라는 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 일본 우경화,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어때요?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라는 것이 이 동북아의 전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략 환경에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가 동북아 전략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 변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상황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행위자입니다. 행위자와 이슈의 문제인데요. 이슈가 어때요?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라는 이슈가 현재로서는 동질적 이슈에 가깝다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북한 내부의 지지자들이나 남한 내부의 지지자를 겨냥한 어떤 전략 행동보다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전략 행동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통 큰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공동개최에 대한 남측의 의지가 강력하며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평가했을 때 현재 이 남측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높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상 전략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남측은 북측의 상황을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즉 어떤 영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합의 영역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조정하고 그와 같은 이익의 조정을 통해서 현안 의결 및 합의 이행을 약속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장소라든지 대표자의 경우는 굳이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들도 이만큼 해줘라라는 상호성의 원칙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즉 북한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협상이 개최되는 것을 허용하고 협상 대표단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어떤 예측 가능한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과 북의 어떤 결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호의적 정책을 보였을 때라는 것을 역사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접근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자,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가 어떤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었던 경우는 남측이 지속적 협력의 태도를 표방했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남북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올림픽 공동 개최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정적 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